5월 2주차 소식입니다. 저번 주는 제가 인테리어를 한다고요. 못했어요.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요.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이제 강사 휴게실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 달에 제가 이거 한번 꾸며봤어요. 바닥은 에폭시로 한 거고요. 이거 인터넷 보고 따라한 거죠. 그리고 커튼도 그냥 사이즈에서 제가 달고, 전등 교환하고, 뭐 쇼파 사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해봤고요. 좀 자신감을 얻어서 아이들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저번 주에 주말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복도 바닥은 데코 타일로 이렇게 붙이고요. 그다음에 학원 내 복도도 이제 에폭시 한번 깔고 이제 벽은 시트질 붙였죠. 그리고 위에 이제 도배지는 천장의 도배는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기는 이제 업자분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바닥이 원래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스스로 한 겁니다. 이게 뿌듯합니다. 스스로 했다는 것에. 그래서 이렇게 메인을 만들어 봤죠.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너무 힘들고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영역은 가리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는 안 하려고요. 한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 주말에 알바로 한번 해볼까?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번 주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39로 전년 같은 달과 대비 2.3% 올랐습니다. 물가가 자꾸 오르고 있어요. 2017년 8월 2.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요.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3.4% 뛰며 2017년 3월 14.4% 이후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자동차용 LPG도 전년 대비 9.8% 상승했고요. 정부의 이제 전기요금 등 인상 억제로 전기수도 가스는 4.9% 하락했습니다. 공공서비스도 1% 하락했어요. 근데 이게 와닿지 않죠. 그러나 개인 서비스 가격을 비롯해 외식 물가 등이 각각 2.2% 그리고 1.9% 급등했고요. 전세와 월세 상승률도 이제 각각 1.6%, 0.7% 올랐습니다. 서울시 수도요금이 오른대요. 그래서 3년에 걸쳐 약 40% 인상이 됩니다. 서울시의 수도요금은 인상은 이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이제 오르는 거네요. 이제 서울 살 수 물값도 비싸지네요. 금융당국이 소득에 비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자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규제를 단계별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DSR 용어 나왔을 때 이거 되게 주의 깊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소득 없으면 대출 안 된다는 게 현실화 됐습니다.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대출 한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1억 원 넘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이 소득이 1억 원 넘는 사람도 기존에 대출이 많으면 대출이 안 돼요. 반면 소득이 적은 고령층과 은퇴자 그리고 서민의 담보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대출 관행이 바뀌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하게 소득 중심으로 바뀐 거죠.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DSR 산정 시 갚아야 할 부채 원리금에 카드론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자화자찬 일색의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주변에 간신들밖에 없나 봐요.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현실만 보던지. 집값 폭등과 일자리 지표 악화로 이반된 민심과는 동떨어진 평가를 이제 내놓고 있는 셈인데요. 또 남은 임기 이제 1년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경기 회복의 관건이 될 예정임에도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권인 접종률 등의 언급은 빠졌습니다. 지금 접종 들어오는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모더나가 좀 부족한 사태에 빠지고 있죠. 비트코인 판결문 938건을 분석해 보니 대표적인 금융범죄인 사기로 인한 처벌 비중은 감소했지만 마약과 아동 청소년법 위반 같은 신종 범죄에 따른 처벌 비중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비중은요, 2019년에 17.2%에서 작년에
24.4%로 증가했고요. 올해는 50%에 달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처음에 개발된 이유가 원래는 검은 돈 거래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여지없이 검은 돈을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50%가 마약이 뭡니까? 60대, 70대 노년층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액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제발 퇴직금은 털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 3개월 동안 국내 60대 이상 노년층이 4천억 원 가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엔 금융권 다단계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은 돈 못 벌고요. 그 전에 투자한 사람은 돈 버는 거죠. 10,000명 중에 1명만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라인을 활용한 투자에 서툰 노년층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투자가 아닌 투기일 뿐이라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방관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수가 6억 주를 넘기면서 개인 투자자 지분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반발한 지난해 다수 공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건 넘는 공기업이 적자로 돌아섰고요. 이미 적자 상태였던 곳은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요.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3만 1000명으로 2019년 4만 1000명과 비교해 1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점 적게 뽑을 거예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70%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적자 폭이 1조 원을 넘어서자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정산화 추진 방안에 신규 채용 축소가 포함됐어요. 하지만 자구한 가운데 복리후생 조정 과학, 임금 인상, 동결 등 기존 직원들의 고통 분담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해 청년층 일자리를 줄이는데 정당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비판이 공사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들부터 살아남아야죠. 정부가 상습 교통정책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서울, 강남, 경기, 화성, 동탄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혀 인근 주민과 건설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간에서 주장하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구체화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인데요. 문제는 20조 원대 막대한 공사비예요. 근데 이게 만들어져도 문제가 이거 뭐 민간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통비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는 부진했지만 수입차 판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입차 보험료가 국산차 대비 3.6배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죠. 보험회사는 어여 외제차 사라고 홍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중국의 자동차 타이어 교체 주기가 돌아오면서 합성 고무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원료인 합성 고무로 수요가 급증하는 모양새인데요.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이동량이 늘고 자동차 등 전방 산업이 살아나면서 새로운 호재가 등장했다는 분석이에요. 해당 업체는 금호석화입니다. 금호석화 눈여겨보세요.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4일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기준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강자의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금리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옐런 장관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 발언이 전해지자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는 등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금리 인상 이슈가 떠오른 시점이 하필 공매도가 제기된 직후라 충격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외국인 이탈되죠. 그럼 증시가 하락되고 그러면 동학개미 이탈 다 털리고요. 증시 추가 하락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구매해두는 거 추천합니다. 재건축 호재로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에서 촉발된 구축 아파트값 상승이
서초구, 노원구, 도봉구, 영등포구 등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풍선 효과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 1,1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 월세는 4만 1,345건,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를 차지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직후 9개월간 28.4%였던 것과 비교하면 5.7%포인트 증가한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대부분 현금화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매달 현금 꼬박꼬박 받겠다 이런 추세로 바뀌는 건데요. 지역별로는 고가 전세가 몰려있는 강남은 물론 중저가 전세가 많은 서울 외곽에서도 반전세, 월세가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래 LH 건원만 대폭 키워주는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죠. 특별법 개정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공공이 조성한 토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을 대폭 줄였고요. 시장에서는 민간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LH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LH의 일감을 더 몰아주는 셈이죠. 신뢰는 한번 잃으면 다시 일으키기 쉽지 않아요. 정부가 단기주택 공급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공급 목표량 대비 실제 계약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4월 말까지 계약 완료된 가구 수는 2,300가구에 불과하고요. 정부의 또 다른 단기주택 공급 방안인 공공전세주택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다며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리스크를 키우고 있어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미 증권거래위원회도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련 당국이 연쇄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상승장에서 이 같은 규제가 구체화하면서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제약사들의 특허권을 중지시키는 논의에 반대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특허권 면제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확인한 거죠. 독일이요. 이유는 독일은 백신 부족 사태의 본질은 제약사들의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고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반박하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향후 전기차 판매 추세가 이어지면 리튬 채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리튬 수요는 향후 10년 내 현재보다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리튬 매장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채굴할 수 있는 광산은 네바다주에 있는 실버파크라는 광산 한 개뿐이에요. 최근에는 땅을 파서 리튬을 캐는 구식 광산 대신 소금호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프로젝트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리튬 전기 잘 봐두세요. 코인 투자자들이 제2의 비트코인, 도지코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렴한 알트코인까지 투자 광풍에 휩싸이면서 가상화폐 시장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냥 다 열심히 노력해서 벌 생각 안 하고요. 다 같이 한 방을 노리는 생각으로 가득 찼네요.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 14개국인 국제적인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EU 합동군 창설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외국 민주주의 국가를 돕기 위해 EU가 군병력 5,000명 수준의 여단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도 여기에 찬성하는 것 같아요. 미국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가
단기 매매를 부추기는 무료 주식거래 앱을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 붐을 일으킨 로빈후드가 1차 타깃이 될 전망이고요. SEC가 이 같은 규제에 나선 것은요, 올 들어 뉴욕 증시 급등락을 초래한 게임스톱 사태를 비롯해 미국 청년 개미들이 변동성 높은 주식에 몰려든 이면에는 무료 주식 앱이 작용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변동성이 높고 단타로 나간다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로 보고 있는 거죠. 중국 해군의 신형 전략 핵잠수함에 미국 본토 전역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동시에 날릴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처음 장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094형 그리고 094A형 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SABM을 총 6척 보유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평양을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막아야 되니까요. 잠수함이 태평양에 들어가서 핵을 쏘는 순간 끝나잖아요.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이번 주 백신 접종자가 하루 4만에서 6만여 명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수는 3만 1,410명, 화이자는 1만 555명이에요. 정부는 지난 3일 5월부터 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합쳐 약 1,420만 회분을 국내에 들어온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2분기 접종 목표인 1만 3천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외에 2차 접종 대기자까지 감안하면 물량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백신이 부족하죠. 5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전국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하는 폐기물 양은 2017년 700만 톤에서 매년 늘어나 2019년과 지난해 2년 연속 80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완전 연소된 폐기물 부산물은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데 생산량의 한 21%가량을 차지하는데 향후 업계에서는 기술 개발을 통해 이를 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근데 이처럼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 소각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은 여전하죠. 왜냐?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은 분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보다 3배에서 13배 높은 유발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얼마나 몸에 안 좋겠습니까, 이게. 울산 산업계에는요, 외부 활동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울산 확진자 80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63.8%, 그러니까 51명에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변이 바이러스 들어온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는 확진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300명 정도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이제 뭐 축제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신경 안 쓰고 다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우울감 등 이제 정신 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해서요. 다음 주부터 늘 산에 가 있으려고요. 다만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에 익숙해진 결과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등은 이전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우울 평균 점수는 5.7로 2018년 조사 결과 2.3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우울 위험군 비율도 2018년 3.8에 비해 약 6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20,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이 30%에 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취미를 좀 가져야 돼요. 집에만 있지 말고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도 뭐 다양한 취미를 가져야죠. 가능한 한 저는 산에 가는 거 권장합니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올해 들어 가상화폐 관련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갑질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죠.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가상화폐 관련 민원도 지난해 말부터 증가 추세예요. 2019년 26건에 불과했던 가상화폐 민원은 지난해 3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1분기 접수된 민원은 16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작년 민원 건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상화폐 대다수는 사기죠.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돌입 시기는 미정입니다.
이번 파업 계획은요, 지난달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빚어진 이제 결과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된 장병과 관련해 부실 급식 논란 등이 일자 국방부가 7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병사당 하루 급식비를 20%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격리 기간에 이제 이용이 불가능했던 군부대 매점도 카카오톡을 통해 원격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보고 좀 웃겼어요. 하루 급식비는 8,790원에서 2022년까지 15,500원으로 19.5% 인상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급식비 내용이 아니고 이거 중간에 챙겨 먹은 새끼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비리만 없어져도 해줄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지난해 전국 대학에서 학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가운데 A학점 비율 상승폭은 대학별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한 성균관대 재학생은 모든 대학이 학점을 퍼주는 상황이다. 취업시장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비싼 대학이라는 책에 나온 거를 되게 공감하는데요. 대학의 순위를 매기지 않고요. 그리고 대학은 그냥 지방에 자기 동네에 있는 대학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는 건 쉽게, 그리고 대학 나오는 거는 어렵게.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만 가게. 그리고 다음 친구는 어디라는 그 영화를 어저께 봤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대학 학비가 없어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그래서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빚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는 등록금이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는 총 26만 4,626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5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도록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시민 인식은 안착되지 못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2세들은 엄마, 아빠, 나라 어디를 가도 이질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고 말하죠. 또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다문화 가정을 가정폭력에 노출된 저소득층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 후배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 갔다 온 그 후배들이 보면 인종차별을 당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한마디 더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교육에서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젊은 남녀 사이에서 단기간 운동으로 체지방을 급격히 감량해 근육이 드러난 몸 사진을 찍는 바디 프로필이 유행하는 가운데 건강까지 해치는 과도한 운동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거나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이 아니고요. 선명한 복근 등 보여주기 위한 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바디보다는 눈바디가 좋아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운동은 본인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쓸모없다고 봅니다. 남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헬스 업계에서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바디 프로필용 몸 만들기를 권유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바디 프로필용 몸 딱 찍고 사진 속에 자기의 갇혀진 상태로 사는 거죠. 이덕철 가정의학과 교수는요. 극단적인 운동과 다이어트 식단을 오래 기간 유지하면 영양소 불균형이 일어나거나 신장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간에도 부담이 돼요. 호르몬 체계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러 검거가 되는 피해자가 연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 2,000명이에요. 2018년에는 2,253명, 2019년에는 2,385명으로 전보다 늘어나는 추세죠. 점점 늘어나겠죠. 자, 이유가 뭐냐? 다 돈 때문이에요.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 1,614명, 상해 103명, 협박 275명, 살해 72명, 체포 감금 17명입니다. 노인 학대 현황을 보면요. 2015년에는 1만 1,905건에서 2019년에는 1만 6,071건으로 35% 증가했습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가 5,243건. 그래서 2015년에 비해 37.3% 증가했습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족 내 불화를 완화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장기적인 계획은 이걸 없애려면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냐? 돈이죠. 근데 그걸 뭐냐? 두 가지를 제시해야 돼요. 하나는 집, 주거 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총 3만 45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돈이죠. 2015년 1만 1710건에서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하루 평균 80명의 아동이 학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당하고 있는 아이들 있겠죠. 한 해 소중한 모습을 잃은 아동도 42명에 달하고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대 발생 5년 이내에 재차 학대를 당한 아이가 2,776명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학대 방지 대책이 대부분 사후에 집중돼 있고 원인 근절을 위한 폭넓은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 중에 하나는 학교 세우는 거예요. 기숙학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어릴 때부터 초, 중, 고까지 기숙학교에서 부모랑 격리시켜서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제 이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동 학대가 당하는 집 애들은 뭐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주거 그리고 일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교육이겠죠. 교육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 교육 보니까 참 부러웠어요. 핀란드 교육의 핵심적인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학교에 숙제가 없대요. 왜 학교에 숙제가 없냐?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뛰놀고 교육이랑 배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치를 느끼면서 배우더라고요. 숙제가 있어봐서 한 10분?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왜 숙제가 없냐? 그러니까 숙제를 내주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학원에서 숙제를 많이 안 내주는데요. 저도 제가 운동할 때, 태권도나 뭐 합기도 할 때 집에서 합기도 연습한 적이 없어요. 그거 다 도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래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핀란드 아이들 참 밝게 뛰어놀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아이들 공부할 때 부모가 어떻게 얘기해요? 했어? 공부했어? 얼마큼 했어? 숙제해. 숙제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의 약간 그 귀족이라고 얘기할게요. 아니면 뭐야 상위층 가정들은 그다음 가정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뭘 배웠니? 엄마 좀 가르쳐 줄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가르쳐요. 오늘 배운 거. 엄마 나 학교에서 이거 배웠는데 이렇게 엄마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강압적으로 야 조용해 숙제해 이거 해 이런데 외국의 정말 상위권 아이들 지도자급으로 큰다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본인이 부모를 가리키는 수업, 가리키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좀 더 잘 키우시려면 저는 아이들이 그날 하루 한 거에 대해서 오늘 뭐 했니?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했니? 들어주고 거기에 맞장구 쳐주고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조건을 마련해주면 좋은 아이로 성장하지 않을까? 어저께 그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